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GIGF 세 번째 세션 환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백용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세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연자분들을 모셨고요. 각각 15분에서 20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짧게 오늘 이창근 토론자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에 저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디지털 혁신 성장에 대한 해안을 청해 듣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세 번째 세션은 혁신 성장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바로 코로나19 시대에서의 혁신 성장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디지털 혁신을 우리 삶과 그리고 경제의 많은 측면에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사회, 특히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더욱더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성장은 거버넌스 이슈, 특히나 신규 기술, 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노동 또는 일자리에라는 도전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 성장에 관해서 글로벌 저명한 전문가들이 해안을 나눠주실 텐데요. 학계와 그리고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해안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디지털 혁신 성장과 그리고 책임 있는 성장을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 지금 많은 영역에서 지금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마이클 쿠샤마노 MIT 경영학 부학장 및 교수입니다. MIT에서 경영 전략 그리고 R&D 기업가 정신을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와 그리고 소비 가전 제품 등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업들의 자문을 하시고 또한 직접 설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도쿄 이과대학교 학장과 그리고 또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뉴 비즈니스 그리고 또한 경영 컨설팅 관련 센터에서 자문을 맡아주셨습니다. 1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플랫폼 사업의 전략의 대가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저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패널분들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저술했던 이 책의 그 기반이 되었던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해안을 좀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 마구잡이로 지금 플랫폼이 경제, 사회 현상에서 크게 부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규제 또는 자율규제 어떤 것을 채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디지털 플랫폼은 이 플랫폼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요, 특히나 민간의 유니콘 기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가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0%의 유니콘 기업과 기타 스타트업 기업들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서로 벤처 기업으로 함께 이 부분에 더욱더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비 야프 하버드 교수님과 그리고 또 시리대학교 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해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지난 25년 전, 그 30년 전 네,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단순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초창기였고요. 이것이 최초의 플랫폼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플랫폼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 플랫폼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2002년에 저술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9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크릿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것도 혁신 플랫폼에 관한 것이었고요. IBM의 메인프레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기술은 3자 회사의 기본으로서 자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고 플랫폼 기술이 더욱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혁신가와 유저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유형의 플랫폼은 바로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크게 폭발하면서였습니다. 1960년에 IBM 메인프레임이 도래한 시기였죠. 와 크게 대비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여기 플랫폼은 경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었고 또 바이어와 셀러와 그리고 또한 이용자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하고 또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요, 비즈니스 모델로서 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혁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바이어 셀러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더욱더 진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은 2019년에 저술한 책인데요. 이것은 선진 플랫폼의 그런 면모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희는 기준을 면밀히 봐서 수익의 20% 대비 다면 시장에서 창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의 최소 20%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짚지는 못하지만요. 대조군과 비교해서 업계 플랫폼은 비플랫폼 기업과 유사한 매출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동일한 업종에서의 100개의 기업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그리고 non 플랫폼을 비교를 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성장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직원 수가 절반이 되었고 또한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그리고 시가가 거의 3배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성장률이라든지 또 수익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직원 수가 절반이 되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도 활용을 해서 사실 회사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 바깥에서 인재들을 활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행 중인 낙관적인 상황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사실 보시면 미국 통신품위법의 230 조항을 보면요.
이 기업들의 행동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를 거래할 때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뭐 정치적이라든지 유해한 정보가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공유제로서 이미 그런 정보들의 오정보와 허위 저작 정보의 결과가 사용자의 신뢰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었죠. 그래서 사실 플랫폼 자체는 중립적인 매개체로서요. 다른 그 누구도 이 다른 정보 컨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퍼블리셔 혹은 대변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법에 따라서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이라든지 이거이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호텔이고요. 그리고 또 구글이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 업종인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모호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다른 이제 업계를 보면요. 분명히 정부의 규제가 사실 기술이 새롭다면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빠르게 진보하고 복잡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자들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과거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건요. 이제 기업들이 나쁜 이러한 행동들이 아마도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제품과 용역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을 할 때 사실 이 플랫폼 안에서의 신뢰에 유해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감독과 그리고 또한 압력 혹은 규제 결합 형태가 사실 이제 대안이 되었던 것이죠. 자유 규제와 일정 부분 이러한 규제들이요.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플랫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데이비 가비는 올해에 굉장히 간략한 그러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습적 또는 공세적인 정부 당국의 규제가 굉장히 높을 때 규제 비용도 역시 기업에 대비해서 비즈니스 영향에 대비해서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그런 기업들은 규제에 대해서 반발을 할 텐데 이때는 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노동소송이라든지 뭐 등등이 이슈들이 제도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그리고 또 개인들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규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 규제라는 것이 부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바로 자체 영업 활동을 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스스로 걸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그리고 또한 두려움, 그리고 자율 규제가 비용이 너무 높으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신뢰할 만한 인터넷 시장이라는 것이 공유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담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포르노 아동학대 소셜미디어 광고 이런 것이 자체 규제가 신뢰할 만한 정부 규제의 위협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대는 규칙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윤리 강령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업계 협회를 통해서 기업 연대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담배 광고라든지 그리고 테러 그리고 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욱더 대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과 한 노력에 또한 정부들의 규제들도 보완을 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통찰력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연구 결과를 듣고 또 굉장히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서 또 규제와 자기 규제 등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생각거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청중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연사님들의 발표를 다 듣고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쉐일라 워런님이시고요. 세계경제포럼의 블록체인 총괄이십니다. 특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셋 등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데이터와 그리고 기술 영역이 좀 더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러한 민간 부분에 일하기 전에는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셨었고요. 또 NGO 소스를 비롯한 여러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의 소스와 기술들을 제공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ACOU에서 이사진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자문위원단에서 참여하셔서 OECD와 세계은행에서도 자문위원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굉장히 인기 있는 머니 리이매진드 코인데스크 네트워크의 공동 호스트이시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법대 졸업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연사님들과 같이 무대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발표 자료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기술의 정책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빛과 그림자라는 면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제가 빛과 그림자,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면서 이것들을 리스크를 줄이고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보거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그 단점이나 그 어두운 면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기술들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크립토 커런시 기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별개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다른 혁신과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 전체를 바꿔놓고 있고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구조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과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를 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현재 있는 시스템들의 제한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혁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 기술이 늘 대두되고 있고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사회에서는 장점이 드러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로 인한 역효과를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정보 기술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대두를 바라보면서 이 효과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낙수 효과를 줄 수 있고 더 장점이 최대화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포럼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온라인의 유해성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사실 정의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아주 의식을 갖고 이러한 평등성이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이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을 쓰고 매우 처음부터 염두한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악영향이 많이 나타나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위 75%의 부가 사실 상위 0.5%의 부보다 적은 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자원이나 금융적인 불공평에 대한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전체적인 접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시를 보면 필리핀에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필리핀은 사실 과거를 보면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고 다양한 활동도 있었고 또 해외와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금융적인 장점을 만들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여러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 없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제 부와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기술들과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혁신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떤 것들 뭐든지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결국에는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 그리고 더 작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래형 기술들은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장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풀뿌리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밑에서부터 정책이 만들어져서 정해지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요양사 등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고가 누군가가 당하고 나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학교를 가거나 이러한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날 것들을 정확히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 어떠한 기술이 가장 필요하고 유효하며 또 이 기술을 어떤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이 교환과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이 혁신이 교육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정책의 틀이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접근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할 때 이 디자인을 하면서 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다 사람들의 행위에 집중을 한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인간 중심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스웨이 디지털 저스티스, 디지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경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한 일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범죄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랜섬 공격 등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재 법적 틀 안에서는 이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선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기술을 응용하는 부분들은 선형적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사용이나 개인정보에 있어서 더욱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가 그렇게 오용이 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들은 개인정보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바들이 크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에서 디지털이나 데이터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 연령층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책임성과 그 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죠. 즉 기술을 유의미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사일로화 상아탑에 갇히는 그런 현상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여기 와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스마트 장비라든지 새로운 그리고 가상화폐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저희가 또 글로벌 포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슐라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온라인 유화성과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유용한 면들을 특히나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이 될 때 우리가 먼저 전망해봤다는 거 그리고 또 관련된 해안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사분께서는 다니엘 서스캔드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이고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또 연구원으로 AI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전문직의 미래와 그리고 또 한 전문가 직업의 종말 또는 직업은 끝났다라는 책을 저술하셨죠. 네, 서스킨 박사님 그리고 모든 참여해주신 발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창근 교수님을 모시고 연사님들과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교수님은 한국개발연구 KDI에서 공공정책대학원에서도 교수님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일하셨습니다. 미시간에서 2015년에 졸업하셨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매크로 경제를 접근하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각각 연사님들의 발표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고 또 전체 오늘 세션의 주제에 관해서 견해를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건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의 모든 발표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통찰력이 넘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들은 디지털화가 어떻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그리고 산업에 어떻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혁신 성장의 빛과 그림자인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디지털화의 그림자 면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떠한 도전 과제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합이라든지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셨고 공공재와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노동 시장의 자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위해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위해서 공공선과 공공재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쿠즈마노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플랫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효과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행병으로 인해서 가짜 정보와 정보의 오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규제를 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부도 이러한 거짓 정보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사마노 교수님, 이러한 거짓 정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연합을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반드시 몇 가지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30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플랫폼들이 매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대해서 일부 행위자들의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책임 수준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 수입을 특히나 오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이것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보건에 관련된 이러한 오정보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법정 소송에도 많이 법리적인 해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현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규율을 또는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유행 콘텐츠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또는 광고를 이렇게 금지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만이 할 일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과 그리고 또 시장을 건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바로 자율 규제 속에서
녹여내고요. 그래서 신뢰도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보를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책임성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지금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제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줬고, 그것 바탕으로 해서 보면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적인 규율을 가하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이 이 규제를 실행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규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 바로 수십억 불에 대한 그런 수익을 바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세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정보는 믿을 수 없다 할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저희 그 MIT 동료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오정보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들은 실제 이러한 그 팩트보다 더 빠르게 회자되고 또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수익이 굉장히 높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사실 이를 자체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저와 그리고 또한 광고주라든지 아니면은 서드파리 앱 개발자와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별점을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컨텐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나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별점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근데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이 자율 규제를 하는 데보다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주제를 두 번째 연사님하고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이번에는 와렌님께 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발표에서는 기술과 플랫폼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디지털 혁신의 역할과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민감하게 정책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촉구하는 것과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정말 정확하게 그 균형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균형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장 어렵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규제가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규제에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보면 비트코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떠한 규제라든지 처벌에 관한 그러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러한 지표들을 사실 보고 또 리스크 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규제가 너무 과하면 당연히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아주 특정한 유해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저감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내 목표와 어떠한 정책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목표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적절한 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다른 분야에 생각지 못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신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항상 결국에는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들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준과 기존에 있었던 정책으로는 완벽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중앙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리스크를 보면서 이 잠재적으로 뭐 악의를 가진 그 액터들이 나와서 행동을 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과 민간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어떠한 힘을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대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기술이 새롭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일련의 규칙으로 또는 정책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뭐 잠재적인 편익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뭐 10대들이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은요,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고 뭐 어떤 투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술적으로 관련돼서 이 국민들과 대국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교사의 입장이라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를 정책 입안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잘 하지만 일반 생활에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엉뚱할 정도로 잘 못하거든요. 그게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서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마련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교육이나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작동하는지 모르면서도 컴퓨터로 일을 잘하고 이메일도 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되지 그것에 담긴 철학과 정책 논리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접근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세계 경제가 이제는 행동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로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또 세계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연결성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지도자들도 선호하는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연이어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쿠스만노 교수님,
혹은 와렌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긴밀하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팬데믹에 관련돼서 제공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말을 들어서 이제 접촉자 추적이라든지 등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왔는데, 자 그러면 비즈니스들이 대중들의 인식을 제공하는데, 그리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쿠스마 교수님이 좀 좋은 예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가능성에 대해서 통찰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워렌님은 개인적인 사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최초에는 그걸 보고 이 정보가 사실 허위 정보인데 이것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억제했죠. 유통을요. 그리고 또한 기술에 관련된 분들, 서스킨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 충돌, 상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수십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를 억제하는데 과연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허위 정보를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사실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구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벤더들이 유저들에게 어떤 경고를 알리는 그러한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제 모바일 폰에서 경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 스마트폰 기술이 보다 더 미국보다 잘 그런 경고성 알람들을 잘 발송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하고 행사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실용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고 특히 건강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걸 민감한 개인정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기꺼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죠. 뭐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뭐 인구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 인구 통계적인 그런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 질병이 퍼지는 것하고는 별개로 개인정보 공유하는 것들에 관해서 꺼려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 될 정도로 이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서 꺼리는 것이 사실 여기에서는 문화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주변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됐던 중앙화된 플랫폼이 됐던지 간에 내가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신뢰 있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나 수집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들이 이러한 것을 가져다가 수익성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의심과 비난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 자체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는 결국에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어떠한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거는 쓰이지 않고 보관이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뭐 3D 기술도 이런 부분에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데이터 사용과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경로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최근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유연성과 공개성 그리고 책임성이 그 정보의 소유와 공유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연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서스카인 교수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예전에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동화 업무의 세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크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일이 비인간화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발표를 통해서 3가지 점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보다 더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이롭지 않은 것, 특히나 우리가 기술적인 영향에 대해서, 특히나 노동시장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 또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일자리가 이제 기술적인 변화로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 수 바뀌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임금뿐만 아니라 아니면 상태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이 아마도 유해한 영향을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단순히 뭐 정량적인 그 부분은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관계를 특히나 그 일자리와 그리고 또한 그 기술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또 일자리와 의미에 관련 관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자리가 바뀔 때 굉장히 다른 관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술했던 이 책에 따르면 바로 의미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관계를 보다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점점 늘어가는 대기업의 정치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노조의 변화에 관해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사실 그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여러 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노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제이카 리브라는 위대한 경제학자는요, 바로 상쇄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힘의 그런 집중화가 이루어질 때 이때는 상쇄될 수 있는 힘이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규모의 대형 기술 회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노동자들만이 바로 상세 힘을 그 대응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특히나 노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세력이 여기선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노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것들, 특히나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했던 역할들이 사실 노조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과거에처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노조들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지는 것, 특히나 문제의 솔루션으로 알려지게 하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이 노조의 그런 고민되는 도전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젊은 이들이 노조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조들은 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유행병이 바로 실험을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실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배워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유행병 기간 중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그 장단점을 많이 봤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는 그 어떠한 실험도 그리고 또 시범도 지금처럼 증거와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모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최근의 경험 사례가 된 것이 바로 팬데믹 동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생존해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술을 생각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좀 다르게 일을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와 그리고 또 통찰력과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영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한 18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은 지금 현재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스킨트 교수님, 그 책에서 보면 어떠한 대통령 후보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테드톡을 보거나 책을 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만 항상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강조만 하지 교수님의 책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중들이 이 일의 미래에 관해서 안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그들을 지원한다라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잘 설명을 네,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유권자에 대한 그런 권고입니까? 네, 사실 이제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자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안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치적인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원인들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파괴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근시안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려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파괴 현상이 이미 부상을 어느 면에서는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맞서서 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처해야 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권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우선 이 도전 과제에 대한 특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격을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향후 이제 5년, 10년은 과연 일자리가 충분히 있는가 이런 것들 물론 도전 과제지만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무엇을 원하는가 일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미스매치가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도전 과제 문제는 바로 해야 되는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 이런 것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이러한 일자리들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직접 우리 연사들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질문이 오면요, 저희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줌 채방이나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받아서 질문 연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세 분 연사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쿠스마노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자체 규제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최종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지막 한마디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이 사회 전면적으로 가면서 어두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그 전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사실 좋은 면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플랫폼이 뭐 예를 들어서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거래를 이전에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컨퍼런스가 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방식처럼요. 예를 들어서 한 시점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연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는 이와 같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인식을 특히나 이제 플랫폼의 장점들을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또 뭔가 좀 광의되는 요소들 그리고 또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과잉되는 또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니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기술적인 혁신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죠. 이것은 벌써 이제 한 세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대체가 된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어떤 비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뭐 등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전환기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노동자 유형의 그런 수요가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AI 전문가들이라든지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이 새로운 그 직업들을 실제로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한 90%의 노동부가 과거 한 150년 전에는 농업에 종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 80% 노동력들은 이제 서비스
직군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경제 구도에서 새로 바뀌는 구조에서 그 역할들에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래서 그리고 또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교육해야 되고요. 교육과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렌 교수님, 지금 공평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평하다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권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들 중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디지털 혁신 성장과 공평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이것이 사실 이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사실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평평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공평함으로 생각하는데 다 조금씩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접근하는 그 시작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경쟁을 만약 바라본다라고 하면 경쟁에 관한 법을 보면 이러한 물류회사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막기 위한 반독점법도 있고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독점 규제라는 것도 경쟁에는 근본적으로는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평성이라는 것의 목표가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의 그런 공평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이러한 사용자가 됐든 그런 시민들이 됐던 그런 것보다 더 비슷한 환경에 있도록 하는 것 혹은 기업적인 환경에서의 그 평등성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면 아까 말했던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냐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시작점이 어디냐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작점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시작점은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에 맞게 제대로 된 시작점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그 형평성이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 시작점을 잘못 찾으면 형평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형평성이 무엇이다라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100% 맞는 정의를 해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계속 적용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안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스캔드 박사님, 네, 말씀하신 주제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기술, AI 그리고 로봇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 일자리 수 증대도 있을 거지만 사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금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 직무에 맞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그런 노동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정부에게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그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화라는 문제를 꼭 걸고 넘어져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역량을 갖춘 그리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서 반드시 그 역량과 그리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실 새로운 기술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사회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많은 노력과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더욱더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해서 왔는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바뀌지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이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그리고 또한 그 노동자들이 필요한 그런 직무 교육을 재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단순히 뭐 스킬의 미스매치 그리고 또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리적인 위치에서 꼭 그 해당 지역에서만 일을 했던 그런 직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이제 제약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미스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실업자들 또는 아직 무직인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뭐 해당 그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것이 바로 스킬의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외에도 이 기술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교육이라는 것도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이 넘치는 답이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스킬셋 그리고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교수님 혹시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세션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세 분 연사로부터 많은 걸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 초청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통찰력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연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참석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컨퍼런스 MC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백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션을 잘 이끌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